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야, 뒤에 가상화면에 스타벅스. 네. 이거 협찬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스타벅스 너무 일단 키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네. 그런 그 시각은 되게 불량한 시각이고 저는 이번에 책을 쓰면서 스타벅스로부터 단 한 점도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아, 데이터도 예. 마찬가지고. 예, 아,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너한테 자료를 줄 수 없어." 이렇게 어우, 얘기해요. 진짜요? 메일을 제가 인제 스타벅스 글로벌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다 메일을 네, 보냈는데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 저작권에 대한. 뭐 음, 마크라든가 이런 거. 음, 그래서 내가 좀 니들 취재도 하고 뭐 하워드 좀 이렇게 메일상으로 하자 그랬더니 딱 저한테 깔끔하게 정리해서 왔던데 "나는 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어떤 그런데 정보도, 근데 너의 창의력은 내가 존중해 줄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이거, 그럴듯한 정치적인 언사가 왔길래 아, 그래? 그러면 스타벅스도 one of them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됐죠. 저의 좋은 선의가 약간 감정이 쪼끔 묻어났는데 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 기업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이 코로나 위기에 그래도 가장 선전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음. 2조 정도가 넘을 그러니까 정도였으니까. 매출에 2조 2조가 나오더라고요. 넘었죠. 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기는 뭐고 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 기업들 지금 현재 어려운 기업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적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인문학적인 접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로 저는 이 글로벌 브랜드를 제가 2005년도에 스타벅스 100호점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2권 이상 마케팅 관점에서 쓰는 거는 저자는 저 혼자다 하는 음,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음. 유독 스타벅스에 이렇게 뭐 바로 들어가시죠. 뭐 스타벅스에 네네네. 이렇게 유독 더 관심과 어떤 집중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뭐 아메리카노를 꼭 스타벅스를 취향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는 너무 진해요. 아메리카노. 그리고 항상 먹으면 어, 분위기나 이런 느낌은 좋은데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속이 항상 안 좋아가서 뭐 이제 어, 샷이 이제 강하니까 그렇긴 그렇죠. 한데 하여튼 뭐 그건 개인적인 부분은 이제 차지하고 왜 스타벅스에 그렇게 관심과 애정을 이제 많이 이게 이제 두셨나요? 인연인 부분도 있고 운명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저는 뭐 스타벅스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막 마시고 그런 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밀크 커피 스타일이신데. 그게 또 꼰대 하지 마시라. 아, 왜냐면 우리 그게 치고 맥마스는 들어가나? 오랫동안 제가 알아왔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스타일을, 네, 그런데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어떻게 커피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 우리가 보통 1조 정도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원인이 뭔가라는 거에 음, 관심이 있었고 음, 거의 종교적 수준이잖아요, 이 음,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음, 사람도 위기가 있었을 텐데 네, 한 경영학적 측면이 하나 좀 있었고 제가 90년대의 중반에 일본을 건너간 적이 있었어요. 네, 커피랑 나랑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음. 예전에 뭐 다방에서 DJ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의 커피는 거의 인스턴트 커피죠. 그러니까 커피 1세대의 커피를 마셨고, 아니, 잠시만요. 다방에서 DJ를 하셨어요? DJ죠. 그 다방이 좀 많이 장사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됐죠. 굉장히 잘 됐죠. 우리 제가 또 이렇게, 맥마사님의 인상을 네, 딱 보면요. 네, 이 뭐 직접 오프라인에서 뵈면은 이제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 야, 네, 이 포스가, 네. 아, 거기 대부에 나오시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친데레인데, 이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는 게 좀, 아니, 그러니까 마케팅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시지만 마케팅 쪽보다는 그냥 무술 뭐 이런 쪽 약간 아니, 뭐, 어,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저 예. 운동을 좋아해요. 그쵸, 운동 운동을 좋아하고, 좋아하시죠. 예, 네, 예, 인문학적인 것도 제가 예. 시도 많이 쓰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시 이런 게 매칭이 잘 안 안 되는데. 되죠. 예. 네. 예. 근데 인터넷 시에 보면 사랑 소식 같은 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도 있고 네. 뭐 자꾸만 이렇게 하면 자랑하게 되는데 네. 아니 뭐 어 괜찮습니다. 쉴내는 특히나 잘 안 가. 예, 예.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네. 자댕이라는 걸 만났어요. 좌댕. 그때는 인제 커피가 지하에 뭐 그런 거였잖아요. 막 맞아요, 꽃다방 맞아요. 약간 그런데 다방 느낌. 근데 다방이 프랜차이즈 되는 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음.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몇 아 년도예요? 그게 2000년도 뭐 전후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2000년 전. 근데 갑자기 자댕이 들어와 버렸어요, 일주일 뒤에. 맞아요, 맞아요. 좌댕. 그 자댕이라는 게 워낙 정원이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음. 자댕이 들어오고 그리고 1999년도에 1호점이 이제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스타벅스 커피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독특한 커피라는 느낌, 독특한 분위기라는 걸 느꼈고, 아메리카노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미국형 커피다라는 생각에 대한 그런 생각도 했었고, 뭐,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희한하게 뭐랄까,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그런 어떤 운명적이다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백호점의 비밀 15년 되셨죠? 야, 그렇죠. 네. 그 책은 좀 어때요? 반응이나 뭐 여러 가지. 그때는 베스트셀러였죠. 아, 그다음 베스트셀러. 그 해에 거의 안 읽은 사람이 없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에 그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타벅스는 뭐야? 하고 관심은 가졌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이거를 마케팅 관점에서 풀어내서 그게 아마 먹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스타벅스 하면은 이제 뭐 감성 마케팅, 오감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네. 간단하게 한번 좀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시니까 그러니까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감성 우리의 마케팅, 네, 오감 시각, 마케팅. 후각 이런 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예를 들면 커피 머신에서 씩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갈색 같은 그런 인테리어 색깔. 그래서 보통 5% 정도가 요번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5% 정도의 색깔이 강력하면 전체를 다 사람들이 인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갈색적인 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칼라, 시각, 후각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자극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이다 해서 감성 마케팅이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제가 자신은 모르지만 커피를 내릴 때 그 소리, 칙 하는 소리, 그다음에 갈색이라는 그 시각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렇죠. 당연히 뭐 후각도 당연히 자극을 커피 하겠네요. 냄새가 볶는 냄새가 있죠. 원두 볶는 냄새도 있고. 그게 일시에 딱 들어오는. 그러니까 스타벅스다운 느낌이라.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브랜드를 인식하잖아요. 그럼 이걸 편집해서 내가 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다운 냄새, 스타벅스다운 시각,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아주 강력하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성 마케팅.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딱 들어가면 그 녹색 그 앞치마, 녹색 어머니애 같은 느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굉장히 신뢰감을 줘요, 저는. 색깔로도 원래. 그 녹색에서 검은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디렉터예요. 아, 그 사람 디렉터예요? 네. 검은 사람은 디렉터. 그럼 녹색은 그냥 일반. 네, 일반. 그렇죠. 그걸로 자기들이 이제 분류하고, 메뉴가 한 8,700개인가 된다. 네? 메뉴요? 자기네들이 아는 메뉴들이 한 8,700개 정도가 된다.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제일 우선으로 하죠. 네. 그런 역사도 많아요, 사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책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는 못 읽고요. 이렇게 네네. 관련된 자료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쭉 읽어나면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 인터뷰로 참여하다 보니까 애정을 많이 갖게 되고 그 그렇죠. 부분들에서 이제 제가 참여했던 그 부분도 이제 읽어보고는 했는데 아무튼 뭐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고 또 이런 부분의 마케팅적인 요소를 어떻게 보면은 뭐 예비 직장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20, 30대, 40, 50대 이런 연령대를 불문하고 어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적인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스타벅스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정하셨지만 저는 디지털적인 그 측면에서 이 스타벅스가 금융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그런 이 데이터 중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재가공해서 고객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스타벅스가 참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제가 제가 데이터 비즈니스라 그랬는데. 그렇죠. 데이터 비즈니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금융계 뭐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 요거 같이 묶어서 한번 그러니까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게요.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금융권이 아닌 사람들인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테크핀이라고 해요. 테크핀. 테크핀. 핀테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핀테크는 이미 좀
좀 시대적으로 좀 금융 쪽에서 하는 쪽이고, 음, 그러니까 아마존도 뱅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스타벅스가 왜 금융계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하워드 실트가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문제가 막 생겼을 때. 근데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CEO한테 카드를 받았어요. 이 카드를. 그래서 5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안 썼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5만 원을 은행에다 넣었으면 내가 뭘 받죠?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스타벅스에게 이자를 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요거를 그렇죠. 기연 수익이라 해요, 전문용어로. 그게 미국의 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냥 쌓이는 어, 네, 이거는 미국의 로컬 은행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앱, 그러니까 결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려 2,340만 명.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페이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10,000원짜리 카드를 여기서 사용하면, 미국에서도 10,000원짜리 사용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금융적인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으로 가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커피뱅크라고 지금 투자를 했어요, 스타벅스가. 왜 아르헨티나냐? 금융의 어떤 중앙 통제가 느슨한 쪽이 남미거든요. 어, 네, 그래서 커피뱅크라는 걸 만들고 음, 지금 투자를 하고, 또 하나는 벡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그 거래소를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 향후에는 금융권으로 간다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하나은행의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잠재적인 그 경쟁자는 스타벅스고 스타벅스는 규제받지 않는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주와 부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메인이 있고 사이드가 있는데 금융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커피나 이런 어떤 서민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테마는 바뀌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 하셨는데 네. 정확한 질문. 자, 그러면 스타벅스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커피 회사냐, 금융 회사냐, 아니면 기술 테크 기업이냐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던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싶지 금융의 편리성을 갖고 그렇게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치고 들어온 게 사실은 커피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두로 승부를 거는 커피 시대가 이제 땡겨진 거예요. 이게 블루버틀이에요. 그러니까 블루 버튼. 블루버틀에 가면 커피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받지 않아요. 그냥 바리스타와 자기예요. 커피에 제조하는 우수성만 얘기하지 이 사람들이 뭐 드라이브 스루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무료 와이파이도 없어요. 참 희한한 게 그런데 그런 블루버틀의 수익 모델,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스타벅스의 최초의 모델과 동일해요. 완전히 대잡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너무 멀리 가버린 거라. 근데 이 시장의 시대는 이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 이제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래란 얘기를 쓴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최근에는 이제 더 퓨처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이에요. 네. 쿠팡이 미국에다 시가총액할 때 더 퓨처라고 쿠팡 이런 식으로. 더 퓨처라고 리테일, 아마존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라고 하는, 스타벅스의 미래는 과연 안정적인가? 그러니까 제가 책을 냈던 어느 유명하신 분 물어봐요. 그러면 스타벅스의 미래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 수 없죠, 그랬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팩트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은 그들이 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금융권에 필요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럼 뭐 이거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금융권을 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 그러면은 엄청난 지갑빈. 근데 갑자기 왜 배를 눌러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오늘 소독하는 날이라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김혜자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서민적이고. 객관적인? 네, 그럼요. 이런 편집 없이 그냥 갑니다, 저는. 네. 오케이. 역시 우리 정 박사님의 이 개성이 역시 우러나오고.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때 디지털 경쟁력이 스타벅스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어떤 그 디지털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디지털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식의,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은 모델이 이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저는
자동차 회사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제 IT 회사인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저는 결국은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앨런 머스크는 결국은 우주다. 저는 그렇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는 그냥 과정일 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뭔가 자본금을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로 해서 결국 우주에서 얘는 승부를 볼 것 같다 저는 느낌이었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주식을 다른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서 저는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매수를 못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디지털 경쟁력 이 포인트로만 보신다면 아까 뭐 블록체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블록체인 하면 지금 다 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일찌감치 들어갈 뻔했고 들어갔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인 부분들이 거래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 예, 저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아주 전 큰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 전 거래소를 못 믿겠더라고요. 얘네들 해킹이라든가 어떤 디지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있죠. 취약하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거의 전쟁화 될 거다. 이 데이터, 빅데이터. 아까 데이터 비즈니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스타벅스의 디지털 경쟁력은 과연 뭐 하워드 슈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는 이게 이제 좀 했습니다만 달라요. 그러니까 맥킨지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70%가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만능을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전기장치는 아니에요. 그건 내 동의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우주 사업을 하죠. 우주 사업에는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사업을 갖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투자를 했어요. 아마존은. 그리고 영국의 버진 그룹에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 우주를 좋아해요. 약간 전문용어로 또라이들이라고 하죠. 또라이지. 예. 그렇죠. 예. 되게 절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네. 예. 그 또라이들이죠. 이 상상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종의 꿈이 맞아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스타벅스는 뭐가 있냐면 지금 무서워해야 될 게 고객의 경험을 가지고 디지털을 바꾼 거예요. 사람들은 디지털만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가면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의 스타벅스를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음료는 뭐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성공을 했고 단순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인 것들을 했어요. 사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체적인 어떤 조직이라든 이런 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만약에 뉴욕 공항에 내린다면 나는 마일리지 가지고 아마 환전할 거예요. 뭐 쉽게 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렇죠. 내 예. 돈 가격대로. 그리고 내 GPS를 통해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가 찍힐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음료가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서 드라이브 스루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아마 사이렌 오더를 내릴 거고 그리고 차로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줄거리가 사실은 고객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이유가 없죠. 고객의 그 경험이나 중심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른 기업과 좀 다른 경쟁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진짜 뭐 원스톱으로 그냥 쭉 뭐 가는 굳이 거죠. 어떤 예, 주문 과정 거침없이. 결제. 아,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의 하나의 축에 있어서 이 커피 산업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영역이 확장이 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주가 바뀔지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그건 모르는 거고. 근데 아, 사실은 이렇게 그 데이터를 하게 된 경우가 사실은 2008년도에 스타벅스의 위기에서부터 왔어요. 2008년도로 가면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아이폰 나오기 전이에요. 앞뒤에요. 그리고 인터넷이 초기의 단계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을 때에 스타벅스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치고 들어왔냐면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치고 들어왔어요. 맥카페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주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항상 스타벅스의 걸림돌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네, 가격이 항상 걸려 있고 그래서 해외 현저화가 안 되는 거, 베트남 같은 경우 현저화가 안 되는 거 이거 다 가격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격 경책에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게 이제 불만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스타벅스는 그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 바꿔야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바꾸지 않은 게 디지털이에요. 2008년도에 왔을 때 하워드 슐츠가 뉴욕의 매장을 보니까 자기가 폐점을 시켰는데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보니까 패종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개장을 한다. 이게 지금 제 창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IT 기술자를 영입을 합니다. 그때 2008년도에. 이게 악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기의 방법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자기들의 그 메인 있잖아요. 메인 비즈니스 커피. 그래서 다시 커피로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다시 합니다. 그때 이제 CEO에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그래서 커피의 권위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커피를 밀리지 말고 그냥 절대적인 커피의 권위자가 되자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IT였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작해서 정체적으로 쭉 이렇게 매출이 가다가 이 디지털 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일관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쫙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아까 온 건데 그 스타벅스의 가치라든가 혁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이게 우연은 아니었다. 어려움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진흙부터 구덩이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워드 슈츠가. 그랬을 때 이거를 그 건져낸 게 사실은 하워드 슈츠의 과감한 앞선 통찰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니, 좋아하죠. 네, 커피 중에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믹스. 제가 말하는 믹스 커피가. 아니, 가끔 이렇게 땡길 때. 그 달달하게. 지금 해외에서 그 믹스가 엄청 인기래요. 네. 심지어 옛날 믹스가 농심에서 커피 나온 거 아세요? 아, 농심에서 커피가 나왔나요? 네. 강그리아라고 이 커피에다가 인삼을 집어넣었어. 인삼. 그게 망한 거지. 이게 커피를 마시고 힘이 세진대요. 강그리아라고 있었어요, 농심에서. 야, 진짜 인삼, 야.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다른 거는 별로 의미 없다는 걸 이제 서서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부딪힌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정통 커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24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원하겠어요? 안 하지. 제일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게 결정하기가. 그래서 그건 네슬레로 가버렸지. 네슬레한테 8조 주고 팔았어요, 그 권한을. 자기는 카페에다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돼요. 아, 유통 권한을 네슬레한테 준 거죠? 네, 네슬레한테 줬어요. 근데 또 이 네슬레는 또 블루버튼한테 한 68%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슬레의 불투명한 입장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게요. 약간 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 넷플릭스, 제가 우리 정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한 26명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 책 뒤에 5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80% 이상이 넷플릭스랑 손을 잡는다. 스타벅스랑. 그 옛날에 애플과 손을 잡은 적이 있어요. 스타벅스가.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았어요. 서비스는 줬는데. 근데 넷플릭스 만약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그 커피 머신의 캡슐이 다 저기 네슬레인데 사실은 스타벅스거든요. 그러면 2억 명의 유료 회원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가 만약에 스타벅스랑 제휴한다 그러면 제공권은 네슬레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잘못된.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얘들은 왜냐면 그 네슬레가 미국에서 이미지가 2%뿐이 안 돼요. 그런가요? 10%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산 건데 그 당시에 네트워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흘렀는데 이게 이제 시장 마케팅 환경이 바뀌고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바뀌었을 때 과연 2억 정도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랑 결합을 했으면 과연 누가 이득이 됐겠느냐 하는 걸 보면 뭐 스타벅스에 뭐 저렇게 190개 정도의 그 제휴사가 많은 우리가 네슬레랑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90개가 되어 있는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제휴를 해버리면 스타벅스는 정말 그 닭줬던 개가 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잡하게죠.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애국자적인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뭐 국내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 커피 브랜드 회사. 그다음에 어쨌든 스타벅스가 이제 뭐 현지화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에 지금 대적할 만한, 대적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뭔가 이렇게 맞짱을 뜰 만한 커피 브랜드 회사를 한 군데 뽑자면 뭐 밀크 커피 빼시고. 예? 근데 스타벅스가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는 전략을 써요. 왜냐면 우리는 커피 회사가 아니라 커피 문화 회사다.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커피 문화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제품과 싸움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한 건 아, 계속 가치를 추구했던 거고 커피 문화에 이 사람들은 계속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만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그 이 커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그 커피가 드라이브 스루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스타벅스 벤치마킹 했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강점은 발빠른 선도력이에요. 일단 선도로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치고 나가. 음, 그럼 다 나머지는 팔로우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신감이라 그럴까 좀 그런 거. 음. 아,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중에는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데가 없네요. 그죠? 없죠. 음, 그럼 아까 이 커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스타벅스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서 한 거라서 어, 그거 음, 선점의 법칙이라는데 선점의 법칙.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음,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영역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랑 싸워도 못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코카콜라 아닌 음료 시장으로 게토레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영역의 법칙. 영의 법칙. 그럼 여기서 1등 하지. 여기서 1등 못해. 음. 왜 다들 그렇게 스타벅스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음. 2조 이상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워드 슈체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 그 스타벅스 매장에는 유명한 재벌도 와서 마시고 경찰관도 마시고 그런 게 음, 무슨 얘기냐면 약간 그 저렴한 고급스러운 사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문화 쪽에서 좀 앞서가는 사치.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폰을 딱 쓰면 느낌이 뭐예요? 뭐 유학적인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냄새도 나고 하는 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페르소나 음, 그걸 느끼게 된다. 음. 그러니까 왠지 스타벅스는 고급스럽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그렇죠. 적어도 우리끼리 만든 스타벅스를 만나자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 볼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아무나 만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음, 그게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제 음. 중요한 거죠. 소개팅을 하자 그랬는데, 스타벅스 가면은, 대우받는 느끼지만, 그렇죠. 에디아 가자 그러면은, 이 인간이? 그거 브랜드 얘기 되나요?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어차피 뭐 걸릴 것도 상해 없어요. 브랜드가 뭐 스폰 받는 것도 없고 아무 그치, 걸릴 게 없죠. 그치. 나중에 네. 스폰하려면 조금 네. 우리가 지켜주지만 뭐. 네. 그게 달라요. 그게. 그렇죠. 그 각인된 이미지가 그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크네요. 그러니까 한때는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컵을 들고 다니더라고 스타벅스 로고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컵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거야. 그게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크만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마크를 이미테이션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사멘탐스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진짜 이미테이션 많이 했죠. 음. 그러면 음. 20대, 30대 이렇게 마케팅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음.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서 어떤 그 식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니까 마케팅을 공부하는 친구들, 준비하고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뭐,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벅스를 빗대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해나가시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러면 그게 경쟁적 우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계속 커피 문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스타벅스에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그 음악이 독특해요. 뭐 스포티파이랑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스타벅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보가 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일은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게 여기서 충족을 한다는 거지. 커피 한 잔으로. 그리고 제품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품과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 하위 단계고 사실은 가치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건 다른 단계예요. 하이엔드가 되거든요. 사실은 스타벅스는 하이엔드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커피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뭐 CEO의 성향을 얘기하고 뭐 원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윤리경에서 얘기하는 마치 그런 아주 거대한 큰 프레임 이거를 스타벅스가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접근을 하지 않고
커피 하나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정말 신비스럽게 여기는 정도의 분위기를 끌고 갔다. 그게 차별화가 되고 다른 제품 커피 회사는 전혀 경쟁의 룰에 서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이키가 운동화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애플과 손을 잡아서 그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기록들을 내가 스마트폰에다 연동하는 음, 그런 커넥트하는 연결하는 그래서 그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동종의 운동화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뭐 음, 이런 방식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어떤 제품만 가지고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음, 그래서 경쟁사 분석이 되게 복잡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단일종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단일 음식만 보지 말고 심척 반상을 들여다봐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학습이 돼야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마케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공부할 많죠. 게? 그러니까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아, 뭐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마케팅 심리학을 기본. 배운 게 행동 경제학이에요. 음, 그 너치 마케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경영, 뭐 심리학 이거보다는 이제 행동 경제학, 그래서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어떤 통계 중심에.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아까 차별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맥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에 이제 강의를 나가다 보면 음,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더욱 더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순간 딱 제 강의 PPT를 이렇게 쭉 보다가 다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 음,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음. 이게 지금 의미가 있나?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골격, 그 뿌리라는 거, 하여튼 그건 줄기라는 거, 남아야지. 네, 그건 남아 있는데 음, 이게 너무 많은 어떤 패러다임, 프레임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아주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결이란 키워드가 저도 참 중요한, 그러니까 프레임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잡자면 저는 연결이 아닌가. 그렇죠. 그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골프 연습장 가면 이제 카카오 VX라고 하나요? 뭐 카카오 음, 골프 해가지고 이렇게 어 바코드를 딱 직인하면 그게 이제 뭐 앱에서 저장이 되고 내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굳이 그거를 녹화를 떠서 옛날 같으면 저희는 이제 녹화 뜨고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동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예 그래서 참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제 데이터는 다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이게 오픈이 참 놀라 되니까. 예 그게 놀라운 근데 그 그런데 캐틀린 네. 이제 큰 이제 그 흐름이 뭐냐면 그 IT가 들어와서 큰 흐름이 뭐였냐면 개인화된다는 상황이에요. 그 스타벅스 안에 디지털 거기 안엔 개인화된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아 응. 그래서 개성이라든가 주로 많이 음, 쓰는 코드 중에 다양성이라는 코드도 많이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는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로 갈 거예요. 흐름이. 음, 그러니까 이런 대대적인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나이키에 가보면 그 가상의 그 뭐예요 필라테스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이키 나이키. 기술이 아, 거기에 그런가요? 들어가 있어요. 가상의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아,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개발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키오스크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스타벅스에 과연 완전 무인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키오스크가 일정 부분 병행이 남아 되는 건가요? 네?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음. 그 타겟은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타겟은 그러면 스마트폰에 아직도 그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그 노년층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품을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아날로그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연동은 스마트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퍼포먼스, 접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 편의는 뭐 때문에 있느냐 이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 음. 그럼 나이 든 사람이 키오스크 정도는 할 수 있거든. 더 음. 이상을 요구하면 이 사람들 이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탈을 음. 방지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정책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응. 그러니까 최근에 저 뭐 자주 먹지는 않은데 공차가 키오스크 이렇게 그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좀 뭐 익숙해지긴 했지만
상당히 그런 불쾌함을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뭐 기계를 그러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기본 평범한 수준인데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뭐 이렇게 뭐 아시잖아요. 그 뭐 그죠? 당도 뭐 음. 이런 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키오스크가 다 전환을 하고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맥도날드는 키오스크도 되지만 사실 그냥 바로 가는 하자, 사람 그냥 없으면. 하기도 하죠. 예. 저는 그래서 맥도날드가 가장 그 적당하다. 물론 그러니까 예. 이게 혁신을 해도 그 옴니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옴니 채널. 그러니까 두 옴니 가지 채널. 채널을 가져야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온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다고. 15만 명은. 음. 얘들은 아마존 고잖아요. 음. IT로 돼 있는 회사인데 왜 오프라인으로 가느냐? 사실은 이 오프라인의 15만 명을 IT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항마가 누구냐면 월마트잖아요. 월마트는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얘들이 제트닷컴을 인수해요. 지금 이제 월마트닷컴으로 바꿨는데,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자기들은 그 매장을 AI 팩터리라고 해요. 토탈 AI 전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월마트의 전략은 거점 전략이에요. 4,700개의 이 마트의 모든 그 안 내용을 IT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서 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바뀌겠죠, 점진적으로. 그리고 하이패스를 처음에는 표 받고 하이패스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하이패스를 바꾸듯이 그렇죠. 그런 시간적인 게 필요하겠죠, 발견. 참, 이러면 좀 약간, 너무 이제 결이 다른 질문이고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점점 인간의 소외와 인간의 어떤 그 AI 인공지능과의 어떤, 일종의 그 경쟁적 구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계속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마차에서 마부가 당연하죠. 자동차로 바뀌면서 그 기사화된다 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의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소비자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생산자로서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좋죠. 소비자로서는 뭐 야 옴니 채널 좋다 뭐 다 좋은데 야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데이터와 그리고 개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산자로서의 주체가 되고자 했을 때, 야, 이 직장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고, 야, 이게 참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좀 화도 날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술 개발도 이렇게 좀 제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너무 속도가 빨라버리니까. 2002년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면 지금의 현실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20년도 보면 트렌드가 뭐냐면 휴먼 터치예요.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편의는 좋은데 나는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맛은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내 습관, 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기회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편의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IT나 유명한 모든 기술들이 인간이 결정내는 보조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얘들이 메인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 윤리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는 아직은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계속해서 많이 저기 손해도 봤지만 많이 이제 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무인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점포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 군데를 투자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빙그레 아이스크림 아무래도 매장 수가 늘어나면 많으니까.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키오스크 무인 판매대에 보안하고 IT를 담당하는 모 업체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씁쓸함이 계속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투자자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결국 근데 저는 네. 만약에 그런 동일한 경우를 나한테 얘기한다면 나는 빙그레를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리스크가 생겨요. 개발. 테슬라가 사람을 치거나 저번에 교통사고 난 것처럼 전기가 끊어져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리스크가 있어요. 해진 현상이 생기지. 생겨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얼리 어댑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얼리 어댑터 수준은 일단은 손해를 본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이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편의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가 뭐 밤 24시간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다는데, 또 그 아이스크림이 갖고 있는 낭만이라든가 정서가 있다고, 사람들 인터넷 속에. 과연 이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 것이냐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커피가, 로봇팔이 와서 커피가 해준단 말이에요.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좀, 일본에서 호텔이 있는데 사람이 전혀 안 만나. 로봇이 와서 전부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보완되거나 하지만 음, 아직은 그런 갭이 좀 있어서, 섣부르게 그쪽에다가, 손을 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컴퓨터를 할 때, 그 영국의 그 왕립청에 그 연구하는 연구 박사들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2톤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예측했다고, 2톤. 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반도체 사업이 들어왔죠.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가 생겼죠. 그러니까 팩트만 보는 우리가 절망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발명이라는 건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에, 단일적으로 어떤 시각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어떤 사업 아이템을 생각을 한다라고 음, 한다면 지금 어쨌든 스타벅스에도 어찌게 보면은 소매업이고 자영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 직영이지만 음, 어떤 아이템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어떤 동향, 방향 이런 것들을 만약 보셨을 때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이제 스타벅스. 시청자, 독자들 중에도 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스타벅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아니. 우리 맥 박사님이 보셨을 때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음, 시장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음, 이런 아이템, 비즈니스 아이템이 음, 만약에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퇴사하고 나서 음.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아, 때, 뭐 그렇죠. 키오스크 지금 뭐 계속 나왔으니까 무인화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요. 어떤 스타벅스에 우리 또 맥 박사님의 이 책을 딱 읽고 스타벅스의 미래 딱 읽고 요거를 내 아이템에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당연히 강의를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죠, 벤치마킹. 저한테.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신문사 국장을 만났어요. 한 10년 된 분인데, 네. 이분이 뭘 하겠어요? 창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갖고 있는 10년간의 노하우가 있어요. 네. 미디어에 대한. 그래서, 아마 데이터를 이용한 컨설턴트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음, 지금 창업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시장을 뛰어드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던 일에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거든, 창업의 개념은. 근데 이걸 진짜 말 그대로 창이라고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패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에다가 하나 얹은다는 느낌으로 난 창업을 설명을 해요. 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있을 때 이 기계가 결정하지 못한 그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컨설턴트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전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은행에 오래 있던 사람이 핀테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테크핀을 연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여기다 얻어갈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치를 최대한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죠, 그 사이가. 음, 그러면 나는, 왜냐면 우리가 안 돼주는 그 변화는 사실은 그 기계에 대한 변화지만 사실은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인간들의 흐름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마차 타던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편해서 자동차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그 산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초기에 전기 자동차가 그 전체 30%가 됐었어요. 예. 그 테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발명가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뭐가 생겨나면 그때 원유가 터져버려서 이 30% 있던 사람이 전부 가솔린을 만드는 자동차로 가버린 거지. 음, 그러면 이제 혁신은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알려줘. 벌써 50분이 넘어가는데,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네네. 아주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질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음, 마케팅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그렇고, 기업에게도 그렇고, 국가에게도 그렇고,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개념화했을 때 각자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약간 판매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미지, 브랜딩,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경영 전략, 영업 전략,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원래 카피라이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마케팅을 좀 더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야, 이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 라고 뭔가 개념 정의나 컨셉을 한번 정의해 주신다면, 그 미국의 마케팅 협회에서는 마케팅을 교환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환의 과정이요. 예, 재화와 그러니까 돈과 그다음에 제품과의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다. 근데 저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까 같은 브랜드 뭐 이런 거 전략 이런 거는 격까지 했어요. 저는. 큰 흐름은 가치의 교환이에요. 아,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치의 교환을 한 회사들은 그 디지털 공룡이 된 거예요. 정보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 구글이 큰 회사가 됐고 리테일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 게 아마존이 됐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 인간적인 커넥팅을 만드는 관계를 만드는 가치를 교환해 준 게 사실은 잠시만요, 맹목사님. 네.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아이고, 리얼리 핸드폰을 꺼놓는다는 걸. 리얼리 다시 네, 이거 가치만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를 높여준 게 구글이고 간단히 정리하면 리테일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 게 아마존이고 또 네트워크에 대한 그러니까 연결 커넥팅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 게 페이스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마케팅은 서로 간의 가치에 대한 교환이라고 내가 보는 거죠. 옛날엔 재화와 물건에 대한 교환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간의 가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의 교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요. 야, 이 가치의 교환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확 꽂히네요. 네, 그렇죠. 제품과 가격과 어떤 이런 아주 일차원적인 부분에서 좀 입체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에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제 가치로 인식화될 것이냐, 그걸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그걸 이제 교환할 것이냐. 어쨌든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마케팅 하면, 이게 막 MBA 딱 떠올리고, 예? 우리 맥박사님 또 MBA 하셨잖아요. 예? 등록금 많이 갖다 줬죠. 등록금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요. 어떻게 후회 안 되세요? 차라리 MBA를 할 걸. MBA가 낫지. 차라리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 박사님처럼 같이 복싱을 한번 하든지. 세계 대결을 한번 하든지. 이럴 걸 또, 요즘엔 또 복싱과 골프는 뭐 동일합니다. 리듬이죠. 뭐 리듬이기 정 때문에. 박사님이 진짜 잘하는 게 한 번 필이 꽂히면 끝장을 보는 그런 아주. 네, 전 뭐 끝을 봅니다. 되게 닮고 싶은 분이 많은 분이죠. 네, 좀 버티는 거 하나. 전문가고 훈훈하게 끝내야 되니까. 훈훈하게 끝내야 돼. 아니 근데 진짜 그 에나코레라고 하는 거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협회들을 하면서 소통을 전파한 전도사로서 내가 보기엔 우리 정말 정 박사님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책도 내가 많이 봤어요. 네? 소아. 라든가 뭐. 소아 또 애독자시잖아요. 네, 애독자죠. 네. 하여튼 그렇게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온 것도 큰 대목 아닌가.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허용하지 않은데 아주 좋은 후배고 또 이번에 또 박사도 받게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그래서 강의가 정말 파워풀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정 박사님 강의 듣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청중을 딱 끄는 아주 유머스럽고도 아주 파워풀한 어떤 제가 보기엔 소통이나 리더십 뭐 이런 강의를 내가 보기엔 정 박사님 정도의 강사는 아직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마무리로 갈수록 내 성격과 전혀 안 되는 훌륭한 멘트로 마무리를 치네.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 그래서 굉장히 훈훈하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질문이 이게 대본대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답을 하면서 조금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폭넓은 질문이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냥 MC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터뷰로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런 질문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저도 어찌됐든 우리 맥 박사님의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10년 이상 강의를 해오고 그렇죠. 저술하고 계속 뭐 우리 공부하고 같이 강의도 아래 위로 했었잖아요.
강의도 아래 위로 하고 진짜 아래로 해서 그렇네요. 진짜 아래 위도 하고 진짜. 케미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요. 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또 사람에 대한 뭐 이해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그래도 격가지로 계속 보면서 그렇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부분임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좀 너무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렇죠.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우리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인 명 박사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네. 줌 강의를 해요. 네. 그 맹사부의 100가지 코드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기서 소소하게 또 홍보를 진짜 좀 한번 좀 했어요. 네.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렵다.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 해보라고. 야, 어렵게는 안 한다. 지금은 너무 준비해요. 이 마케팅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휴렛 패커드의 데이비 패커드라는 사람이 휴렛 패커드 창업자가 네. 마케팅은 너무 소중해서 누구 한쪽에다 맡길 수 없다. 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몇 세대를 앞서간 얘기예요, 이 멘트가. 응? 우리가 개인적 자신의 마케팅을 안 하면 누가 우리 마케팅을 해줘요? 누가 우리를 어필시켜주겠냐고. 사람에서부터 물건까지. 그래서 그런 마케팅에 대한 그 개념을, 의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치기 좀 아쉬워서 하나만 이제 네네. 마무리하는 질문인데, 이제 뭐, 인생의 선배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기업, 뭐, 경영, 뭐, IT 융합 관련된 부분에서 진짜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쭉 공부를 해오시면서 강의도 해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이제 스타벅스의 미래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어떤 키워드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요즘 알고 계시겠지만 노년의 고독사보다 청년 고독사가 많죠. 훨씬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거의 지금 제가 밸런스가 지금 깨졌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취업이 안 되면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네네 희망이 안 보이니까 뭐 요즘에 뭐 어제도 저희 이제 그 주도 교수님 뭐 이제 암 저희 치료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병원 이제 퇴원하시는데 빨리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근데 압구정동 넘어가는데 압구정동이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아파트가 60평인데 얼마인지 아냐 근데 8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60평인데 80억인 거.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 제가 삼성동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바라봤다. 정말 그때도 뭐, 뭐 아파트 뭐. 근데 그냥 압구정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60억, 그러니까 80억, 60평 아파트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가치라는 측면에서. 근데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사람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저 정도는 내가 한번 10년 안에 해보겠다, 5년 안에 해보겠다. 근데 지금 청년들한테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근데 더군다나 스타벅스의 미래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키오스크 얘기 나오고, 무인한 얘기 나오고, 뭔가 이렇게 데이터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과연 나는 그런 하나의 데이터화 되는 거죠. 이 개개인이 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치라든가 이런 어떤 존재 의미가 이제 사라지면 이것들이 이제 청년 고독사까지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렇죠. 과연 이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전문가 이런 다 떠나서 인생의 선배로서 사실 이건 엎친 데 덮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코로나에다가 더군다나 이 급변하는 그러니까 뭐 영끌에 뭐 비트코인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가상화폐 투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이건 제가 봤을 땐 거의 광기 수준인데 1600년대 그 튤립 뭐 네덜란드 이 부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튤립 한 송이가 1억이 갔다 그러는데 그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고 개인의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떤 뭐 인생의 선배로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네네 그럼요. 이 스타벅스의 미래를 쓴 친구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았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같이 맞아요. 네, 그리고 아주 막연하게 얘들에게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만나면 전부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나한테 실현 가능성한 코드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예를 들면 이거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확률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바치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책을 쓰니까 사람들한테 저한테 그럼 미래는 있냐? 그러면 스타벅스의 미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농담으로 던졌는데 알 수 있죠. 음, 저는 그래서 미래를 통해서 통찰력을 배운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되어져가는 현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 질병 같은 경우도 이미 벌써 우리는 뭐 메르스나 이런 걸 겪었거든. 음, 강도가 높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메르스를 통해서 더 강도가 높은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훈련되고 내가 체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생에 이런 로드맵이 없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희망도 없고.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좀 거시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삶은 미시적이지만 나의 어떤 의지나 비전은 멀리 바라보는 어떤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로부터 뭔가 이 희망을 캐어내는, 음, 채굴해내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세상 그렇게 그러니까 늘 이런 어려움이나 청춘들이 힘든 건 어느 세대든 다 왔어요. 매번 사실은. 힘들었죠, 아니, 사실. 힘들고, 우리도 뭐 힘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럼요. 예. 그걸 우리가 지나가서는 우리가 그걸 힘들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음, 젊었을 때의 하나의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나를 스스로 좀 다지는, 예, 단디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너무 쉽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많이 의지하잖아요. 뭐 국가에도 의지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별 볼일 없는 스타트업인 구글이요. 엘릭 슈미트라고 하는 노련한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새로운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된 것처럼 홀로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 박사님이랑 저랑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청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게 나 혼자 앉아서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음, 희망을 가져야죠. 왜냐면 뭐, 사실 내일을 보장된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거든요. 음, 내가 내일 아침이라서 숨 쉴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음, 우리는 내일 숨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좀 더 우리 삶도 좀 정리도 하고 음, 또 아까 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군가? 우리 회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이거를 회복시켰던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야, 주옥 같은 말씀. 그렇죠. 구글이 그 슈미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구글이 아닐 수도 별별로. 있겠네요, 진짜. 근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도 스타벅스도 세 명의 그 맞아요. 역사 선생, 하워드 영어 슐츠가 선생하고 아니었다면, 예, 맞아요. 원두 팔고 앉아 예, 있었는데, 예. 근데 제가 여기에 또, 시애틀에서 가봤잖아요. 예, 아주 그래서 그래요. 주먹만한 예, 가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정신적인 지주가 하나 나타나요. 피터라는 사람이 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커피 엘리트예요. 음, 아라비카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왔더니 당연히 아라비카 할 줄 알았더니 로부스탄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이 원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가 이런 쓰레기를 마신다 말이야. 그러고서 막 엄청 추덜댔대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스타벅스 그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자기 커피의 정신적인 지주를 이 피터란 사람을 이름을 쓰게 해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 피터 커피를 만들어요. 음, 이게 담겨져 있는 게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일깨워주는 어떤 그 성각자 멘토들이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뭐, 야,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짧은 어떤 그런 텍스트로 이렇게 참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아주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 강의 활동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저하고도 또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후에 또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한번 연결과 융합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정 박사님 또 제 책에다 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실어줘서 네.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은 거, 이 기회 3일 동안, 통해서 3일 감사하고. 동안 자료 찾아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잘 아, 다뤄줘서, 주옥 같은, 네. 네, 훈훈하게.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튼 저희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굉장히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후에 아무튼 저도 열심히 이렇게 홍보 마케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무쪼록 그 코로나 뭐 시국이지만 예,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 스타벅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차 한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